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3번째 페이지. 오늘은 특별히 신라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서 신라의 초대 국왕이죠. 박혁거세 거서관의 후손 한 분을 잡지사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라 왕족 박광일입니다. 아, 예. 네. 역시 기품이 느껴집니다. 네. 뭐 여기 뭐 육두품 출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려니까 격에 맞지는 않으나 그렇지만 또 우리 신라국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기꺼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육두품 출신이라고 저를 깎아내리시네요. 일단 그 박석김 제외하고는 아무리 올라와도 육두품 이상은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에서 나왔더니 기세등등하시군요. 예. 자, 의외의 명품 마니아시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 금동대향로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제 국보 중에 국보답게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확실히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걸 맞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각 지역의 이제 박물관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안목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목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백제 금동대향로 못지않은 또 명품을 한 점 소개해 주신다고. 네, 그 한 점. 이기는 하지만 한 종류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종류고 여러 점인가요? 여러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갔고 정말 아끼는 박물관이고요.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본관, 별관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경주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품을 골라내는데 정말 한 종류만 고르기 너무 힘들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딱 국립경주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 얘기만 해도 에밀레종. 예, 한 2, 30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2, 30년 얘기를 한다고요? 2, 30년 만들었던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굉장히 잘생긴 탑인 고순사지 탑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시관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임해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동궁이 있던 동궁과 곳에 월지. 거기에 있던 수많은 어떤 생활 관련된 유물들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이제 두 어떤 영역으로 이제 유물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분에서 나온 영역.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불교와 관련된 신라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스스로 자신의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각 절터라든지 그다음에 각 어떤 탑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유물이 앞으로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파면 나온다고. 그렇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황룡사지 발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서쪽 지역 발굴했더니 또 유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절터를 발굴했더니 또 금동불상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라 영역에 굉장히 많은 고분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도굴이 안 되는 무덤입니다. 이 도굴이 안 된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학술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발굴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유물로만 어지간한 박물관 하나씩은 다 채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진짜 경주는 대단하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담없는 박물관이라는 어떤 표현을 경주에다가 쓰기는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그 치사용 용어가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고분 발굴되지 않은 고분을 볼 때마다 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안에서 정말 어렵게 골라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금 혹시 주령구? 주령구 아닙니다. 주령구 아닌가? 저 주령구 좋아하거든요. 주령구 좋죠. 술 게임의 수준을 삼잔일거 뭐 이렇게 해서 음악 없이 춤추기. 맞습니다. 금성장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끔찍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신라와 관련된 유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걸 떠올리지 않을까. 뭐죠.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장면이 제 앞에 있어서 지금 힘이 들긴 하는데 바로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에 대해서 오늘.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 이제 에이펙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이제 뭐 예. 특별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열 때 그때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신라에서 나왔던 금관을 모두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올 10월 말에 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이펙 회의가. 그래서 이 경주에서 6점의 신라 금관 현재까지 출토된 또는 발견된 금관이 6점인데 그거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그래서 오늘은 신라 금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라 금관 나온 게 총 6점인데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에이펙 회의 때 한 자리에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시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특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주 출장을 와 있거든요. 예. 금관 하나가. 예. 근데 이 금관도 이제 경주박물관으로 야.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화유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실 것 사람들에게는 같아요. 예. 저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진짜. 그리고 진품을 이제 항상 이제 제 박물관에 갈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거 진짜예요? 같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그 진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 경주에서 발굴됐던 금관의 어떤 전체적인 유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각각의 금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6점의 금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백제 금동 대학로도 발굴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이 금관들도 발굴 과정에서 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백제 금동 대학로 정도의 극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발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한편으로 우리 근대 역사하고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6점의 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체로 오늘은 제가 5점 그러니까 무덤에서 발굴한 것이 명확한 금관 5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는 교동 일대에서 출토된 건데 누군가 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당국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금관이 있는데 이 금관은 굉장히 간략한 스타일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금관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출처도 불분명한가요? 출처도 불분명. 그래서 이 5개의 우리가 뭐 천마총 금관 하면 떠오르는 그쵸. 그 느낌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예. 금관 가운데 이제 처음 발굴된 곳 그냥 그 발굴된 무덤이 금관총입니다. 아, 금관총이란 무덤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금관이? 그러니까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이 보는 무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보는 무덤하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보는 무덤은 저건 1호분, 저거는 155호분. 네, 그래서 천마총 같은 경우는 155호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155는 1부터 숫자를 하나하나 간 거예요? 매긴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룡원에만 23개가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발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관광객들에게는 일종의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 그렇죠. 별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천마총처럼. 그래서 뭐 천마도가 나오면 천마총, 그다음에 금관이 처음 나오면 금관총, 금관총이구나. 그다음에 저기 황남동의 큰 무덤이다 황남 대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1921년 일제 강점기인데 순사가 이제 막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흙에서 장난을 하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 뭐지? 봤더니 직감적으로 그 옆에가 굉장히 큰 봉황대라는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옆에서 구슬이 발견됐으면 이거는 유물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발굴단을 급파해 달라. 라고 했는데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나가 버렸어요. 일본 순사가 전화를 했대. 네. 이게 심상치 않은 물건인가 봐. 네, 심상치 않은 물건이 나왔고 아이들이 갖고 논대.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자칭 고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런 문서 대필해주는 대서서 주인이었던 모로가 히데오라는 일본인, 그 다음에 경주보통학교 교장이었던 오사카 긴타로, 이 사람들이 며칠에 걸쳐서 스스로 불법으로 선수쳤네요. 발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관을 포함해서 수백 점의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일본인 개인 자격으로 발굴을 한 거네요. 네, 아마추어가 발굴을 했으니 정확한 보고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관총은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네. 이러면서 여기에서 금관이 처음 발견됐다. 신라에 금관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추측해서 어디선가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덤을 이제부터 금관총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예. 금관총 이제 유물 중에 하나였던 고리자루 큰 칼, 그 환두대도라고 하는 큰 칼에서 최근에 보존 처리를 하던 중에 2013년에 네. 아사지 왕이라고 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왕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왕? 네, 그런데 이제 신라에서는 왕족을 그냥 왕이라고 가리키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진짜 왕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지 왕을 첫 번째로는 뭐 자비왕이나 소지왕 같은 실제 왕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당대엔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두 번째는 아니다, 왕족의 일원일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관총의 금관은 어쨌든 왕족이 쓸만한 굉장히 그 칼 주인이자 그 무덤의 주인이 아사지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금관의 주인이고. 금관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이 처음 발견됨으로써 경주, 신라, 금관이라는 뭔가 이제 그 등식이 성립되는 처음으로. 첫 번째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이 아닌 그냥 왕족이어도 금관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라 금관이,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금관, 금동관, 그 다음에 은관, 그 다음에 동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예. 여기에 명확하게 그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왕이 있을 자리에는 금동관이 나오고 왕비가 있을 때는 금관이 나오고. 금이 최고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금이 최고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인데. 네,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동서양의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금관을 썼던 사람들은 모두 왕족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금관총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령총이라는 곳에서도 금관이 나오는군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신라 고분들을 일본 당국이 이제 발굴을 준비를 하는데요. 예. 신라 고분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나 백제의 왕족의 무덤이었던,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도굴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트럭으로 수백 대 분량의 돌을 다 드러내야 그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공간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굴이 불가능하니 발굴의 형태를 띤 또는 어떤 파괴된 현장에서만 그런 어떤 유물을 수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무덤을 발굴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근데 금관총이 있으니까 따로 금관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금관총 2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금방울이 나왔어요. 딸랑딸랑. 방울. 그래서 이 방울이 굉장한 세공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세공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특이하다. 여기는 금영총이라고 하자. 아, 금영총. 금방울이 나온 무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 가면 기마인무령 토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토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같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관이 나왔어요. 예. 근데 작아요. 금관이. 금관총에서 나온 것보다 화려하긴 한데 크기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기마이 무령토기, 금령총 이 여러 가지를 살펴서 추정을 해볼 때 이 무덤의 주인공 묻혀 있는 사람은 아인가? 아입니다. 태자인가? 태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왕족의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마인무령토기도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귀족의 모습으로 치장을 한 아이가 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주인공, 등에 묻혀 있는 주인공이 가면은 그 뒤에서 쫓아가는 시종의 모습. 산초 역할이구나. 산초. 맞아요. 돈키호테와 산초의 역할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어쨌든 당대 애도하는 마음이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금관과 더불어서 다른 부장품들을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금관이 나오니까 파면 나오겠네. 그러네. 일단 무덤은 많고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볼 때 뭐 주변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될 때
이분이 고고학자이면서 발굴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던데 이분을 한번 모셔서 그럼 같이 발굴을 해볼까? 그래서 서전에 있는 황태자. 글쎄 봤다. 스웨덴 황태자가 발굴하죠. 구스타프. 네, 황태자가 맞네. 1926년에 서봉총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관이 발견이 됐고요. 저희 그 박광일 쌤이랑은 한반도의 제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상. 한반도의 야생동물 편 보시면 네. 스웨덴 황태자가 신라 무덤 발굴에 참여한 과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스타프 황태자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네. 여기서도 금관이 나왔어요. 금관이 나왔는데 금관 뒤쪽에 보면 봉황이 3마리가 있는 거예요. 봉황이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봉황 무늬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좀 아부하는 느낌으로 이 무덤의 이름을 서전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스웨덴 총으로. 이게 서자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타협 내지 타협 아닌 타협을 봐서 결국은 스웨덴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서전이니까 서. 그다음에 이제 봉황 무늬가 들어가 있는 금관이 발견됐다 그래서 서봉총. 요렇게까지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세계에 그러네. 발굴된 금관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관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스웨덴 친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서자를 좀 용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금관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71년 그 무령왕릉 발굴 과정에서 약간 좀 성급하게 접근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이제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뭔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첫 장소로 꼽힌 곳이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안하고 그쪽에서 또 한편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은 고분 하나를 발굴해서 네. 그곳을 전시관으로 만들자. 음.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정치인들이 볼 때, 특히 대통령이 볼 때 경주에 있는 고분 중에 제일 큰 게 네. 황남대총이거든요. 황남대총이 제일 크군요. 네, 예. 그 앞뒤 길이만 80m가 넘어요. 거기 안을 파서 전시관으로 만들자. 네, 그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겁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무령왕릉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신라 고분을 발굴한 적이 없으니 제대로 네. 발굴한 적이 없으니 예. 조금 사전에 어떻게 보면 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그 황남대총 앞에 조그만 고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큰 규모의 고분을 혹시 발굴을 실수하더라도 차라리 그나마 좀 나은.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시험용.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라고 봤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발굴한 게 그게 천마총이에요. 천마총입니다. 근데 거기가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찐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그 금관 중에 가장 화려한 금관이 여기서 나왔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탈 때 진흙이 튀지 않도록 옆에다 붙여놓은 자작나무에 그려놓은 말다래 장리라고 하는 것에 천마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신라 때 그림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은 뭐다? 천마총.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금관과 함께 이제 천마총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제 우리 고고학자분들이 이제 그 옆에 이제 황남대총을 메인이죠, 본격적으로 메인. 예. 발굴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남대총은 두 개의 이렇게 연결된 그러니까 낙타 등처럼 생긴 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지만 보통은 남분, 북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남분에서는 금동관이 그다음에 금동관. 예. 북분에서는 금관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가 살짝 빠지긴 하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남부는 주인공이 남자고요. 북부는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왕과 왕비인데 왕비 쪽에서 금관이 나오고 왕비가 금관이네. 왕은 금동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금하면은 비싼 건데 그리고 가장 귀한 건데 이게 왕비가 먼저 쓰는구나.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봐도 일단 정답은 모르겠다. 나중에 더 데이터가 쌓여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왕이
반드시 금관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그 했습니다만 황남대총의 주인은 알려져 있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럼 네. 왕비가 진짜 왕비 아니에요? 여왕. 여왕이고 여왕 배우자 아니에요? 저쪽?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금관이 이제 일제강점기 3개,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 2개가 나왔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동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 금관 하나를 추가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고대 금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몇 점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중세 근대 금관은 아, 많습니다. 고대는 네. 진짜 드물구나. 굉장히 드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신라의 고분을 아직 안 판 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뭐 몇백 년 지나서 필요에 따라서 또는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 기술이 늘어나서 이렇게 뭐 안에 있는 유물을 추적할 수 있으면 아, 예. 안파도 볼 수 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관의 뭐 숫자는 수십 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만 15개 나오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그렇기 생기네. 때문에 이제 신라는 한편으로 뭐 황금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지만 네. 더불어서 금관의 금관의 나라다라고 나라다.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금관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네.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재밌네요. 네. 5점과 그리고 아까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 6점이 아펙 회의 때, 에이펙 회의 때 만난다 네.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귀한 신라의 금관이 말이죠. 순환을 당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순환도 있고 약간 이제 에피소드 성향의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금관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일 이제 군침을 흘리는 거는 이제 그 이걸 팔아서 뭔가 돈을 만들겠다고 장무라비. 하는 장무라비들이 이제 예. 등장을 하는 거죠. 예. 도둑들이. 예. 그래서 당시는 이제 경주 분관이라고 불렀던 경주 박물관에 1927년에 도둑이 든 거예요. 이 도둑의 목표는 예. 금관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근데 1927년에 경주 박물관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총독부 박물관에 분관이라는 아, 형식으로 분관으로. 경주 분관, 부여 분관, 평양 분관, 개성 분관 이렇게 이제 뒀었거든요. 거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네. 금관은 너무 크니까 못 훔쳐가고 그 옆에 있었던 금허리띠, 유리 목걸이 이런 걸 훔쳐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고 그렇죠. 네.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예. 이쯤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물건을 못 팔아요. 아, 그렇죠. 너무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국가유산, 문화유산은 사실은 그걸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파는 게 자수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도 각 국가 간의 중요한 국보급 문화유산은 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거를 산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뭔가 자성하는 마음을 가졌었는지 예. 경주 경찰서장 관사 앞에다가 던져놓고 갔습니다. 경찰서 앞에다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도둑은 잡지 못했으나 다 찾았어요? 일단은 그 훔쳐갔던 유물들은 다 찾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훔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평양 분관에서 이제 서봉총 금관 순회 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양 분관에서 이제 이걸 전시를 하고 났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양 분관의 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 뭔가 잔치를 여는데 그 옆에 기생한테 이걸 씌운 거예요. 아. 진짜 유물을. 신라 금관을 신라 금관을. 기생 저 기생인가요? 네. 저 신문에 보도된? 기녀 두상의 금관, 국보 금관 이렇게 적어놨네요. 와, 이거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갖고 왕관의 당시에 말로.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고이즈미 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문화유산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한번 겪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굴욕이네요, 굴욕.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천마천 금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금관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관광단지도 개발할 겸 국제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위상도 높일 겸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관이 나오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예. 그 발굴팀에 연락을 합니다. 네. 그거 서울로 가져와라. 어. 그래갖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으니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예. 신라의 해방 이후 광복과 관련된 첫 설명에는 청와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아, 이것도 느낌 좀 이상하네. 이루어졌다.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예. 또 그 시대의 어떤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뿌듯하긴 진작에 뿌듯했나 보다 되게. 굉장히 예. 뿌듯했죠. 그렇죠, 그렇죠. 자랑스러우니까. 네. 그런 예.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신라 금관을 자세히 보면 신라 금관이라는 명품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쓰고 있는 금관 보니까 좀 네, 허탈한데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신라 금관을 보면 이게 그냥 약간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형태에 뭔가 의미를 담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네. 5개의 금관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띠 형식의 금띠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면을 중심으로 3개의 가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한자의 날출자 모양을 닮았어요. 날출자 모양이네요. 네, 약간 그래서 식스팩 그게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게 3단이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지가 7개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메인 가운데 가지 하나 하나 또 있네요. 6가지. 그래서 우리 칠지도 칠지도 하고 그 모티브가 느낌이네요.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예. 4단이 되면은 또 이제 9개인가? 9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뒤에 2개는 약간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사슴뿔 같기도 한 2개. 그래서 총 5개의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 네. 더불어서 귀걸이는 아닌데 네. 요 옆을 장식하는 드리개가 있습니다. 금관에 부착된 네. 그 딸려 그래서 있는 거죠. 그게 네. 한 세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저거. 공황대 그 네. 저기 황남대청에서 나온 것처럼 3세트가 있는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5개의 관을 사실은 모두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3단형이다. 그러면은 황남대총, 그다음에 금관총, 서봉총이고요. 네. 4단이다. 그러면은 천마총하고 금령총입니다. 근데 천마총하고 금령총 4단 중에서 작은 거는 금령총. 아이가 썼다. 네, 그리고 네. 좀 이건 장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거는 금관총. 네. 그럼 이제 3단이 문제인데 3단 중에서 끝에 봉황무늬가 있는 건 서봉총 금관. 봉황이 있으니까. 네. 서봉이니까. 그럼 예. 이제 2개가 남거든요. 3단에서 어디죠? 3단짜리. 예. 그래서 이제 금관총하고 황남대총이 남는데 예. 그런데 드리개가 3개면 황남대총. 예. 그다음에 드리개가 하나면 금관총. 드리개 개수로. 그럼 진짜 다 구별이 그래서 되네. 5개를 모두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고 네. 이게 어디 거지? 금관총 건가? 황남대총 건가? 네. 서봉총 건가? 요 3단 세트. 그다음에 천마총 건가? 아니면은 금령총 건가? 4단 세트. 그러네. 요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이건 같습니다. 에이펙 좀 참석하시는 관계자분 계시면 이거 알아가셨다가 좀 네. 뽐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요거는 뭐 금관총 스프니까. 금관이 확실히 화려하네. 하나, 둘, 셋. 여기 서봉총. 봉황대의 이 드리개 장식은 정말 화려하구나. 이게 3세트나 되니까. 봉황대가 아니라 그 황남대총. 이렇게 버벅대시면 안 되고 좀 잘 숙지하셔서. 네, 황남대총. 예. 이렇게 북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날출자 모양이라든지 뭐 나뭇가지로도 보이고 사슴뿔로도 보이고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게 좀 구체적인 상징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발굴이 됐을 때부터 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관에서도 볼 수 없고 당연히 일본에서도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지?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에서도 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니까 나뭇가지 모양이 표출된 그런 어떤 금관의 모습이지 이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도 고민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던 거는 1933년 그러니까 벨기에 켄트 대학교의 칼 헨체라고 하는 고고학자입니다. 벨기에 대학교의 고고학자가. 네, 그러니까 예.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이때면은 금관 3개가 나왔을 때거든요. 예. 33년에도 그거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24년, 26년에 발굴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칼 헨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무 모양은 그러니까 우주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수라는 나무가 있다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샤먼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우주수를 표현한 거다라고 표현을 주장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뿔은 이제 사슴 토템. 토템. 그러니까 사슴을 귀하게 여기는 사슴과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 그 우주나무가 날출자가 우주나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가는 게. 그리고 사슴뿔이 이제 토테미즘을 그래서 상징하는 거고. 18, 19세기에 시베리아 샤먼들의 그 관을 보면 여기 사슴뿔을 그대로 모양을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샤먼들하고 연결이 되니 그렇다면 신라 고대의 왕들은 샤먼의 성격을 띤, 즉 우주와 연결된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도 통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서구 중심 아니에요? 서구에서 바라봤던 거여서 네.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도 있어요? 그래서 예. 광복 이후에도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신라 군관에 적용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많이 실렸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우주수의 모양이고 하나는 이제 샤먼과 연결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네네. 하나는 샤먼의 관이라고 하는 이 샤먼이 18세기, 19세기 시베리아 샤먼이에요. 시베리아 샤먼. 예. 근데 우리는 저게 5세기, 6세기거든요. 더 앞섰네요. 우리가 몇 년을 앞선 상황인데 그렇죠.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샤먼의 전통이 쭉 내려왔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일부를 받아들였고 샤먼의 전통은 그게 많이 사라져갖고 지금은 인류학적으로 18세기, 19세기쯤 보고가 되었다라고 네. 주장하시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차라리 신라에서 샤먼의 전통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럼 신라의 독자적인 디자인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걸 굳이 왜 외국에서 어떤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때에 따라서는 사회 분위기나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온 거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것을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강인욱 교수가 이제 이 근관을 조사를 여러 지역을 특히 유라시아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네. 이 5, 6세기에 유라시아 전체에서 근관이 곳곳에서 만들어졌더라. 다만 이제 이 근관의 패턴을 보니까 네. 대체로 중앙아시아의 황금과 관련된 문화들이 스키타이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흉노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루트를 통해서 신라 쪽에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샤먼 문화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황금 문화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북방의 초원지대 문화 일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줬는데 네. 이거를 신라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가 있지만 근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초원 문화가 있지만 네.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은 우리 박혁것에 거서가는 박씨들은 사실 이때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김할지가 네. 계림 숲 속에서 나왔으니까 이 숲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나무 모양 이런 것들을 여기다 반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여러 독자적으로 좀 연구자들이 발전시켰다.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큰 대형 무덤들이 등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이 몇 달 몇 년을 만들어야 되는 큰 무덤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덤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신라 역사에서 이제 뭐 박혁것의 거서관, 그다음에 남해 차차웅, 그다음에 유리 이사금, 그다음에 뇌물 마립간. 그래서 마립간. 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추장의 의미, 네. 그러니까 좀 힘이 강한 군장의 의미에 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보여지거든요. 크게 만들었구나.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큰 힘을 가졌으니까 황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는. 그러니까 금관, 드리개, 그 다음에 영락이라 그래서 목걸이,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그 손에 팔찌, 그 다음에 발이에 있는 황금 신발. 신발까지. 예. 이런 것들을 쭉 한 세트로 마련하면서 우리는 확실히 너희들하고 달라. 특별한 존재야. 네. 라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근관도 대단히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치기 전에 금관을 이게 사람이 실제로 안 썼을 가능성도 있나 보네요. 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처음에 근관이 발견됐을 때는 그 10명 중에 9 연구자들은 이거 안 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예, 금판이 너무 얇아요. 좀 쓰면 위험해 보이나요? 네, 이게 금판이 있는데 위에 보면 고옥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콩 모양의 그 옥을 다듬어서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흔들면 휙하고 휘어진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천마청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단단해서 네. 휘어지지 않는 정도라고 하지만 저거 실용적이지 않은 이거 느낌? 쓰고 뭔가 그 신하들하고 뭐 행사를 하기는 드라마에선 이효원 씨가 저거 쓰고 계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또 예.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금관이 네. 무덤 안에서 발견될 때 요 위치에서 발견이 안 돼요. 머리 쪽에서 요렇게 어. 얼굴 전체를 쌉니다. 얼굴 전체를요? 네. 그러니까 금관의 테두리 부분이 우리에는 이마에 걸려 금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마스크처럼 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요? 그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당대 초기의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 안 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를 무덤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리 아예 안 쓴 걸 넣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재현하라고 재현해달라고 그걸 이렇게 썼다는 건가요? 더 내려야 돼요. 이렇게 썼다고요? 턱까지. 네네네. 이게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접어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 납작하게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해서 얼굴 위에 올려놓은 것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썼다도 있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예 안 쓴 거를 부장품용으로만 저렇게 세련되게 만들었겠느냐. 예.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의식에서 어느 정도 썼었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관총 금관 같은 경우 좀 단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일부는 좀 쓰다가 그러니까 의식 같은데 평소에는 그냥 그 모자 같은 거 비단 모자를 쓰다가 나중에 좀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잠깐 쓰고 네. 의식 치르고 네. 그다음에 어이 저기 일로 와봐 하면서 다시 주고 네.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럼 같이 묻는데 여기까지 묻으면 나중에 이게 묻음 과정에서 이렇게 벗겨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씌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서 최근에는 아마 일부 행사에는 썼었지만 대체로 이제 부장품으로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결론 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유산을 볼 때 그게 문헌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거나 그림처럼, 그러니까 조선시대 의궤 같은 뚜렷한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증거가 있으면은 네.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네. 고대의 역사와 고대의 문화유산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단은 금관 자체로 굉장히 화려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큰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차분하게 연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고대 역사, 신라 역사가 뭐 화려하다, 그다음에 멋있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본래의 문화유산 이해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쭉 보고 황금의 나라, 이건 결과니까요. 네. 그다음에 금관이 많이 했으니까 금관의 나라 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를 모두 뭉뚱그려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 이래 버리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은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네.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금을 썼던 귀족만 신라 사람이냐. 그 금을 만드느라고 고생했던 일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좀 파악하는. 일단은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또 나올 게 있잖아요. 그럼요. 경제에서 그때 네. 좀 드러나는 게 있으면 네. 또 새로운 걸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국립경주박물관에 꼭 이제 6개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요 금관들을 통해서 또 주요 금과 관련된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금 세공 기술 보면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천몇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밀한 맞아요. 세공품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반도가 천몇 년 전에는 진짜로 시끌벅적했겠구나, 그러네. 화려했겠구나 예.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정말 못지않군요. 예, 기저귀 차고 저도 경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 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신라 금관에 얽힌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